한겨레 20일 창간 30주년 사기자 공개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가 1부에서 좀 많이 무거운 주제를 다뤘죠. 죄송합니다. 정치, 사회, 언론 전반적으로 다뤘는데 저희가 한겨레 20일 창간 30주년을 맞아서 2부는 앞으로 함께할 30년 기후, 환경, 생태, 젠더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저희가 뭐 다른 언론하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뤘던 주제고요. 또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2부는 그런 주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30주년 우리 한겨레 20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한겨레 20일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30년이면은 아마 여기서 정년을 뭐 사회제도 변화가 있겠지만은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겨레 20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초대 손님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유 작가님하고 이동희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기 우리 사기자 시청자분들 여기 공개방송 오신 우리 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환경연합이라는 환경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두 분을 이제 떠올리면 글쓰기와 환경과 글쓰기가 제가 떠오르는데 은유 작가님이 글쓰기를, 이동희 처장님이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좀 워밍업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비진학 청년인데요. 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다니는 대신에 내가 1년씩 4가지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 하나씩 일로 해보면서 이제 진학이나 진로를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일이라는 게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사장님이 돈을 버는 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는 원래 서울환경연합의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다가 이제 뭐 자원봉사도 하다가 이제 디자인 역량이 있는 활동가가 딱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네.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시작을 어느 시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글은 조금씩 이렇게 썼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쓰는 일기를 벗어난 최초의 경험은 라디오에 엽서 보내기였어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막 이런 거 예, 라디오에 엽서 보내고 그것부터 시작했다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가 89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라 뭔가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 발언하고 이러는 것에 막 하고 싶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예, 청년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겨레 창간 독자인데 주주인데 네.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 제 글이 한번 실렸거든요. 예, 20살에. 네, 그랬던 어떤 경험.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명동 성당에서 그때 이철규 열사가 음유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조선대학교 학생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삭발 투쟁하면서 명동 성당 앞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막 외치는데 행인들이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민들의 무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한 8천 얼마 원고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혼자 맨날 외치고 발언을 하다가 직업적인 글쓰기가 된 거는 30대 중반? 네, 그때 이제 또 자유기고가로 일하다가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의뢰받아서 사보 기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사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로 또 글을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를 좀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본격적인 뭐 좀 자세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나 이제 뭐 생태 환경 문제를 다룰 때 느끼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리백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윤아무개 대통령 많이 이렇게 놀리긴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좀 저희가 우리가 삶 속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좀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까, 좀 가깝게 느껴지도록 다뤄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인데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어렵게 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지 제가 좀 고민 상담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기 작가님부터 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뭐 일상이라는 건 굉장히 좀 단순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뭐 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자각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분리수거매 할 때 보면은 그 아파트에 제가 살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그 점점 늘어나요, 매년. 배달 음식도 더 많이 시켜 먹고, 특히 뭐 명절 껴있고 이러면 뭐 스티로폼 이런 것도 많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은 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이렇게 각 잡아서 모아놓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께서. 그러면 어떤 날은 이렇게 되게 괴물처럼 보여요. 점점 몸집이 커지고, 그래서 저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아파트 한 동에 이렇게 나오면 전국에 또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데 저게 다 어디로 갈까? 뭐 그런 거 되게 좀 알고 싶고 궁금하다. 근데 한 번 보도가 되긴 했더라고요. 명절 지나고 나서 스티로폼이 이게 다 어디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골치다, 뭐 이런 기사를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환경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다른 도시에 갈 일이 생길 때 좀 유심히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동차 도로의 면적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인도는 얼만큼 되는지, 자전거 도로는 너비가 얼만큼이고 어떻게 인도나 차도랑 분리가 돼 있는지를 조금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너비가 어디에 제일 권력이 많은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두 번째가 바로 그 수송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이제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배출이 되는데, 사실 서울시는 지금 최근을 보면 자동차를 규제하기보다는 자동차의 오히려 이용을 조금 촉진하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일상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나 사람이 좀 다니기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밀착된 이슈보다는 좀 기후 위기, 기후 뭐 변화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은유 작가님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잘 와닿으시는가요? 그냥 좀 자연화된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기후 변화가 있고 기후 위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기후 붕괴라고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명의 정치학이라고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게.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뭐 산불이 꺼지지 않고 뭐 가뭄이 심하고 장마가 오래되고 막 이런 거 기후 위기 이런 제목 달고 기사가 나오면 좀 두렵죠. 예,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무언가를 또 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좀 건강한 두려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잊지 않으려고, 망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네. 이동희 처장님 어떠세요? 이런 단어가 좀 이 시대의 위기를 잘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변화라는 게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서 저는 기후변화라는 단어 약간 수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사실 관점이 되게 명확하게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요새는 지구온난화 대신 지구가열화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이상으로 끓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언론사마다 약간 어떤 언론사는 계속 기후변화를 쓰는 곳들이 있고 어떤 곳은 계속 기후위기 쓰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약간 규정 같은 게 있는 건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우리 아까 얘기 좀 했는데 변화라고 쓰면 위기의식이 조금 덜 드니까 가령 기업에 잘 보여야 되는 경제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예, 온화한 예, 표현 변화라고 쓰고 예, 근데 조금 더 과격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은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 붕괴라고 저희가 앞으로 쓰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나이덕 시인 네. 그분 이제 시론 보다 보니까 그 인류세 새로운 지질 시대를 네. 인류세라고 하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 자본세라고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본가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쓰는 말이니까 자본세로 명확히 하자. 뭐 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자동차 빨리 가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간극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환경운동 분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론계하고 한번 좀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사도 생긴 지가 이제 30몇 년이 됐고 21은 30년이 됐고 아마 거의 비슷한 나이가 환경운동 연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은 지금 보면 이동희 처장님을 보면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빨리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체감하기로는 확실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졌다고 저는 확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강좌를 준비하더라도 참여자 수 모이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명이나 이런 걸 참여하시는 속도나 이런 것도 사실 2015년과 비교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조금 자기 돌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잖아요. 또 그러면서 좀 나의 먹거리나 나의 소비가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지도 점점 더 관심이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좀 확장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분께 좀 먼저 이제 기사를 좀 보내드렸어요. 좀 보고 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겨레 21을 포함해서 언론사들이 기사로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때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환경 운동가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21을 포함해서 뭐 언론사의 좀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21이 잘하고 있다는 점도 뭐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뉴스레터를 기획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하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뭔지를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터넷 기사라고 답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 기사는 의외로 조금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낮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단순한 상황이 나열돼 있을 뿐 그러니까 원인이나 조금 대안이나 뭐 해외 사례나 이렇게 좀 깊지는 못하다 이런 평을 해주셨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기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환경 전문 기자가 없다는 말씀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환경 전문 기자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 삶 영역 전반에 좀 걸쳐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했을 때 거의 600개 넘는 단체가 참여할 정도로 뭐 여성, 동물, 뭐 인권 되게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같이 그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좀 이제 기후 위기의 감각과 시선을 가지고 이제 뭐 경제라고 하거나 뭐 사회라고 할지라도 좀 그 관점을 녹여낸 기사를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사 보내주시고 이번에 이제 창간 30주년에서 갯벌 취재도 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간 30주년 기사하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특집 기사면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갯벌? 이래서
되게 놀랍고 좋았어요. 이게 주간지가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좀 신선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증상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것 같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구조나 원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잖아요. 시장 경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야 된 굴러가는 시스템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나 뭐 기업이나 어떤 이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증상보다는 구조에 대한 기사가 더 많고, 우리가 사실 시민들의 도덕성을 촉구하는 뭐 플라스틱 쓰지 말고 뭐 텀블러 쓰고 막 이런 거보다는 기업 어떤 규제나 제도적으로 막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환경 관련 책을 좀 보다가 저도 알게 된 책인데 그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유명한 환경 운동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그 툰베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그 우간다 활동가 바네사라는 활동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활동가가 2020년에 그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이 열렸을 때 5명이 가서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5명 중에 4명은 백인이었고 이 우간다 여성만 이제 흑인, 유색인종 여성 활동가였던 거예요. 근데 AP통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 사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인 활동가 4명만 보도가 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바네사가 그걸 이제 AP통신에 항의하고 왜 나를 잘랐냐 이랬더니 통신사에서는 뭐 구도 때문에 뒤에 건물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이랬다. 예,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기사에서도 자기 그 멘트가 빠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환경운동 활동가 하면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백인 활동가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런 탄소 배출을 제일 적게 하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피해는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어떤 액션을 할 땐 또 지워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이제 담은 책을 예, 제가 보면서 우리가 환경 의제를 다루지만 누구의 목소리와 누구의 관점에서 다루느냐는 또 되게 중요한 문제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네사가 한 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나를 지우는 건 아프리카 대륙을 지우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도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누구의 멘트를 딸 것이냐는 정치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좋았던 것으로 네네. 최근에 김영진 기자님이 쓰신 과일값 폭등 기사를 사실 적어 왔었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다른 언론 기사들 많이 보면은 이게 다 숫자로 얘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일값이 얼마나 폭등했고 뭐 그거의 원인은 뭐 이상 기후고 그냥 그 정도로만 나와서 저도 활동가들한테 이거 우리가 뭔가 홍보 활동을 할 때 되게 좋은 사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활동가들한테 공유했는데 사실 김영진 기자님이 기사를 보고 그걸 약간 반성을 했거든요. 이제 농민이나 농업의 구조에서 또 어떤 게 바꿔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네, 되게 진짜 좋았어요. 진짜 물가 상승에 우리는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은데 왜 우리를 주범으로 모느냐 막 이런 농민의 항의 저도 좋았어요. 더 심층적으로 더 자주 농민 얘기를 좀 쓰고 싶습니다. 사실. 예. 아까 이제 은 작가님께서 저희 30주년 기획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30주년 창간 기념으로 제자연화라는 의제를 좀 던지기 위해서 제가 독일과 네덜란드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마감을 했는데 사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자연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노력보다도 저는 그 환경 NGO의 역할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도 하는 모습을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오늘 이동희 처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국내 환경단체들은 좀 어떤 상황이고 좀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소송을 안 하거나 뭐 중재자 역할을 안 한다 이건 아닌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떠올랐던 한 가지 단어가 신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반성을 뼈아프게 해보자면 저희 서울환경연합도 지금 30년이 넘은 단체고 이제 대부분 환경단체들 큰 곳들은 조금 연차가 비슷한데 우리가 조금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뭐 또 정부와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하는 관계로 이야기를 하느냐 양쪽이 다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뭐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가 지원이 됐다. 뭐 서울시가 뭐 시민단체 ATM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사실 그러니까 1조는 사실이 아니지만 1조라 그래도 그 돈이 잘 원래 목표대로 쓰여졌다면 사실은 그 문제될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취임하자마자 시민단체를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또 몰고 있고 반면에 사실 환경단체는 지난 30년 동안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지 못한 걸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재정의 취약성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가들도 떠나가고 그러면 경험도 떠나가고 사실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후원자 모집이나 또 시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나쁜 고리들을 끊어내지 못한 것도 약간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주제를 옮겨서 네 이제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 이제 기후, 젠더, 글쓰기 예, 이 1시간 안에 참 욕심 많이 부렸는데요. 어쨌든 중반 정도 왔으니까 저는 은유 작가님께 또 한 가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수자에 대한 작가님의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았고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제 약자 개인의 서사에 우리 사회의 모순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기사를 많이 써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언론이나 출판계나 그런 이야기들을 담는 새롭게 특히 새롭게 쓰는 게 정말 어렵다. 타자화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의 시장이 되게 작다. 뭐 이런 어려움들을 좀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객석에서 질문을 아까 독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은유 작가님은 이런 글쓰기를 할 때 지치지 않으시는지 슬럼프는 없으신지 이게 독자님이 궁금하시답니다. 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이제 쓰면 독자들이 안 읽는다. 뭐 책의 경우는 안 팔린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고 이제 그 특성화고에 다니는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르뽀 책을 낸 게 2019년 6월인데요. 그 책을 내면서도 기대가 사실 없었어요. 이 특성화고에 다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작은 아이의 죽음에 관한 책을 누가 읽을 것이냐. 일세만 팔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썼지만 그러면서도 좀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열심히는 썼죠. 그랬는데 좀 기적처럼 많이 읽혔어요. 많이 읽혔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알리기 위해서 보부상처럼 정말 전국의 많은 책방과 도서관과 학교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저께도 그 파주에 있는 한울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시간에 한 독자분이 자기가 그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랑 잊지만 없는 아이들을 읽고 너무 그런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를 느껴서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정이 좀 많고 마음이 되게 빨리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없어서 그렇지 알게 되면 다 마음이 움직이고 이게 문제라는 걸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 의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안 읽는 이슈야 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읽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막 글도 막 여러 버전으로 써봤거든요. 어떤 게 더 독자 입장에서 읽기 좋을까 하면서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안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한테만 좀 이걸 오래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한테는 절실한데 일상생활하는 독자나 시민분들한테는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이걸 왜 알아야 되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글의 톤을 이제 맞춰 나가고 그런 식의 노력을 좀 기울였고 독자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을 때 그런 제 노력이 조금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예,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슬럼프? 예, 슬럼프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슬프죠. 슬럼프라기보단 슬픔 같아요. 그런 뭐 일하다가 그 작은 청년이 죽음에 내몰리고 그리고 이제 체류 자격이 없는 난민이나 이주 아동 아이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서 저도 뭐 취재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슬픈다 한들 그 당사자 아이의 슬픔이나 고통보다는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에 빠져 있을 틈이 없다. 예, 이거를 빨리 써서 좀 알리자. 예, 이런 마음으로 글 속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좀 무력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사실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바뀌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책을 읽는 분들도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작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은 바뀌고 있고 내가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저는 세상도 1인분만큼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운을 내면서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글 쓰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독자들 중에서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독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논픽션 작가로 첫 발을 디디는 방법.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 돈 안 되는 논픽션 작가. 아니, 르포 작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실 르포 작가가 할 일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르포 작가가 인기 직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논픽션 작가로 첫 발을 딛는 방법은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뭐 누군가에게 환경의 어떤 이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돌봄이나 보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내 절실함에서 출발해야 타인에게 전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다 사회 구조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글을 좀 써가면서 이 사회 구조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예, 공부를 해가면서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뭐 지구 이 기후 위기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거 말고 자기한테 너무 절실한 거에서 출발하면 저는 글 쓰는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들한테도 좀 해당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저기 젠더 문제 관련해 가지고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제가 저기 출장을 갔다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오늘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은유 작가님 쓰신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눈물 속으로 들어봐 이런 챕터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시로 넘어가잖아요. 김정란의 눈물의 방으로 넘어가면서 눈물 속으로 들어가봐 거기 방이 있어 그런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혼자. 우셨어요? 아니, 기차에서? 그래서 약간 내가 이거 얼마만에 울어보나.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젠더 문제나 우리가 사실은 뭐 가부장제 같은 것을 이제 좀 뭐 타파해야 된다. 뭐 우리 자본가 노동가 있지만 노동자네 집 여성들은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다루고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는 많이 다뤄요. 극단적인 현상은 다루지만 그래도 뭘 자꾸 놓치고 있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가부장제 우리 사회에서 한길 20일에서 어떻게 좀 다뤄봐야 될지 두 분이 한테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기 처장님부터 한번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제가 3월 8일 여성의 날 때 이제 환경단체 저희 말고 다른 환경단체에서 이제 저를 패널로 해가지고 같이 조금 토크를 했었어요. 근데 그 토크의 결론이 우리 여성들이 좀 많이 나대야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자리 가든 조금 겸손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특정 연령대의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약간 너무 눈치 보고 조금 말을 하려다가도 참고 이런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나대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질문을 보고 생각났던 거는 제가 이제 후원하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그걸 먼지 차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먼지처럼 느낄 수 없는 아주 작지만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차별들을 먼지 차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자리가 있었을 때 뭐 이제 특정 성별대 특정 성별 나이대 특정 성별인 분이 동의가 있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네.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 예. 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데 이제 먼지 차별, 미세 차별. 예, 제가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뭐 강연을 가거나 하면 항상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명 중에 2명 남성이니까 한 10% 정도 항상 남성인데 저희도 이제 젠더 관련 책을 읽으면 여성들 막 할 말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수업에 온 남성 하기는 약간 죄인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여성 학인이 저 남성 학인 너무 안 됐다. 저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이제 후기를 남겼는데 우리는 항상 남성의 목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 들어야 되지? 저는 괜히 위축될 것 같은 남성보다는 그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폭력과 위협을 경험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늘 남성을 이렇게 대우해주고 기죽이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일상의 먼지 차별, 미세 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에 어떤 장관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네 부처에서 국장인가 과장 이상이 3%가 여성이다. 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3% 그래서 제가 2%가 목표였는데 3%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성이 절반인데 근데 지금 뭐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 어떤 남녀 어떤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여성 어떤 보드가 있을 때 당연히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되면은 뭔가 이렇게 어디가 상 받으려 그러고 홍보하려 그러고 우리 50% 넘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근데 제가 계속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 기후, 뭐 젠더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는 은 작가님이랑 이 처장님의 어떤 두 분의 시선으로 본 한겨레 21이 궁금합니다. 한겨레 21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좀 관심 있었던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좀 더 이런 부분은 왜 안 쓰지? 뭐 좀 더 이런 거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주제는 웬만하면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30주년의 환경으로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한겨레 21이 다른 언론보다는 확실히 환경이나 생태 기후 주제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고 사실 저는 보통 이제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기사를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벼랑간 우는 여성이 된 적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 그 피해자 인터뷰 시리즈가 저는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배구를 좋아하거든요. 배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또 그 모두의 스포츠권, 운동권 해서
그 서강대에서 그 미화 노동자분들이랑 네, 우리 사 기자가 썼. 네, 대학생들이 같이 아, 이제 배구를 배우는 서혜미 기자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게 그 기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 사실 그 저희 뭐 이제 청년 세대도 그렇고 운동은 되게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 운동을 보통은 어떤 화면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의 어떤 관계 맺는 도구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이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기사라는 게 내가 잘 모르고 그런 세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사가 딱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점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네. 이게 사실은 그 기자님들의 영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랑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1차 컨텐츠는 다 글이 나오긴 해요. 저희도 어디 다녀오면은 블로그나 뭐 이런 데 글을 쓰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희도 항상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이 글을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든 뭐 카드뉴스를 만들든 아니면 뭐 그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가공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저희도 항상 고민이고 저희 환경연합도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기관지를 냈었어요. 그래서 매월 회원분들한테 그 이제 월간지를 보내드렸었는데 그게 사실은 부수가 많이 줄어서 저희도 폐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온라인 전환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되게 많았는데 한겨레 21도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같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다기자라는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기사를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제가 먼저 할 거. 저도 이태원 참사 기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그 기사가 좋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독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느끼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빨리 많이 생산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매스컴 환경인데 한겨레 21이 주간지로서 뭔가를 좀 차분하게 깊이 있게 쫓기지 않으면서 사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매체가 되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뉴스도 저도 뭐 인터넷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는데 한겨레 21에서는 뭔가 조금 더 쫓기지 않으면서 기사를 볼 수 있는 뭐 이태원 기사나 페미사이드 기사 이런 거 좋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겨레 21 언제 보나 보면 제가 이제 글 쓰는 일해서 그런지 작가 인터뷰할 때 다들 사더라고요. 작가 특집 뭐 인터뷰에 나올 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나? 예, 그것도 좀 인상 깊었던 기획이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저기 작가님 얘기처럼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우리 오신 분들 우리 독자분들 그 현장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저쪽에 한번. 네, 그 사실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이전에는 그 재돌이 방류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활발히 하다가 저희는 현재는 조금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생명들 문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뭔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원을 파괴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공원에 사는 양서류들, 새들 이런 문제를 조금 저희는 더 많이 다루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거기서 뭐 멸종 위기종이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해서 개발을 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또 뼈아픈 것이긴 한데 저도 이제 가장 이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 시민분들도 조금 아셔야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같이 감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이 사람만 사는 도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생명한테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물이 뭐 멸종위기 종이든 아니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 도시를 같이 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지난주 영상에서 그 머리띠 쓰고 나왔거든요. 그 저기 물범이랑 붉은 어깨도요? 새? 네, 뭐 그런 거 쓰고 나와서 저희가 갯벌 생명들, 동물들의 생명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번 어필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1부도 너무 짧게 끝났고 2부도 그렇고요. 이게 참 1시간 만에 이렇게 30주년을 돌이키고 앞으로 30주년을 준비한다는 게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예. 시간이 어떻게 저기 우리 손님들 어떠셨습니까? 예. 네, 정말 1시간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너무 순삭 금방 지나갔고요. 뭐 깊이 있게 막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서 또 내가 혼자 공부해야 될 것과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안고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빨리 사라지고 빨리 만들어지는 시대에 한겨레 21이 썬데이 서울보다 오래 살아남은 잡지 30주년 고맙습니다. 된 잡지 예, 되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말하지만 어떤 거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겨레 21이 이렇게 건재하게 있다는 거가 예,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데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돼서 네, 기쁨 2배였습니다. 네. 예, 저희도 정말 뭐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과제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생각할 거리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처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도 되게 영광스럽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시민단체는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시민분들의 지지도 많이 얻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또 중요한 파트너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좀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가랑 기자라는 직업이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환경운동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두 분하고 앞에 오셨던 분들까지 저희가 20일 지면과 앞으로 이제 사기자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계속 좀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부도 준비돼 있죠? 네, 저희가 3부는 독자와의 만남 시간이 있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이랑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중계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사기자 방송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또 예정된 게 있는 건가요? 오늘이 이제 처음인데 시작을 했으니까 두 번째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자주 하면은 또 오실 건가요? 네. 항상 4기자를 1기자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한번 엔딩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 4 4기자와 사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